지난 25일 벌어진 제주 펜션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은 아이를 보고 싶다는 전남편과 만나서 펜션에서 하루를 묵습니다. 그러면서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서 종량제 봉투 수십 장에 나눠 담았죠. 그리고는 바다에, 또 육지에, 또 쓰레기장에 유기를 했습니다. 어제 인천의 한 재활용 업체에서 피해자의 뼈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는데요. 사상 최악의 잔혹범죄다라고 말하는 전문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의자 고유정은 살해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일관되게 이건 우발적 범죄였다.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풀어야 할 미스터리도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보고는 피해자의 남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남동생은 처음 경찰에 신고를 한 당사자이기도 하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피해 남성, 피해자의 남동생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려운 상황인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이혼 후에 2년 만에 아이를 만나러 제주도 간 건데 계속 그동안 못 만나게 한 거였습니까? 아버지를? 그렇죠. 저 형님은 원래는 양육권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자하고 우선권이 있었고, 그리고 형님 신분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그렇죠. 대학원 하고 경제력이랑 그렇죠. 그래서 양육권을 갖고 오기 힘들게 되자 결국 합의혼으로 결정이 됐고요. 양육권을 어머니가 가져갔더라도 아버지는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친아버지는. 그렇죠. 원래 협의 사항에도 있었고요.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전처는 월 2회 아이를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예. 하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요. 형님이 문자나 전화로 연락을 해봐도 집으로 찾아가도 문조차 열어주지 않는데 전혀 아이를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청주에서 재혼을 해서 다른 현 남편의 아이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찾아가신 건 제주로 찾아가셨다는 건가요? 그 외가로 찾아갔죠. 외가로. 저희는 이번에 가사 소송을 벌였어요. 저 형님이 예. 아이를 보고 싶다라고 계속 보여주지 않으니까 예. 그때 저희 형은 재혼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형님은 이때 되게 불안했습니다. 양부에게 자신의 귀한 아들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지 않을까, 혹은 학대를 받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됐던 거죠. 예. 그래서 형님은 재판장님께 속행을 요구하게 됩니다. 빨리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 번의 불참을 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친아버지한테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지금 어차피 고유정은 청주에 가가지고 새살림 차려서 살고 있고 이 아이는 제주도 외가에 있는 상태였는데 굳이 그렇게 친아버지랑 안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희도 그게 되게 어처구니 없는 거죠. 본인이 키우지 않을 거면 저희가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어 했거든요. 형님은 특히나. 예. 그래서 저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형님은 그 전처가 애를 키우는 줄 알고 양육비를 제가 알기로는 매달 빠지지 않고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면은 뭐 돈벌이도 시원치 않았을 텐데. 박사과정이라서 그래도 연구비가 조금 나오고요. 연구비. 그리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했고요. 무슨 아르바이트 했어요? 형님 친구 일하는 이벤트 회사에서 물품도 나르고 그리고 학원 그쪽도 하고 아르바이트로 그렇게 양육비를 가장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키우는 줄 알고 양육비를 계속 보냈는데 만나주진 않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재혼해서 아이랑 따로 살고 있더라. 그때도 일단 기가 막히셨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떠난 형님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고까지 하시게 된 건 언제쯤이에요? 어떤 이유로? 정확히 연락이 안 된 건 25일이었어요. 예. 25일 8시에 형님이랑 저희 아버님이랑 전화 통화한 게 마지막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9시 반쯤에 카톡을 했는데 10시쯤에 답장이 오긴 했어요. 10시 넘어서. 카톡에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대화를 하신 거예요, 두 분이? 언제 오냐라고 하니까 두서없이 카톡이 왔더라고요. 형님께서는 목적어와 주어가 확실히 보내거든요. 카톡 내용을. 근데 그게 혹시 좀 급하게 보낸 티가 나더라고요. 뭐라고 보냈는데요? 제가 언제 와라고 얘기하니까 할 거 많아서 들려가야겠다 이렇게 하나 오고, 그리고 충전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충전해야겠다?
예. 원래 이렇게 형님이 평소에 보내면 핸드폰 충전해야겠다, 이따 연락할게, 라든가, 예. 할 게 많아서 실험실 들러가야겠다라고 오는데, 예. 너무 급하게 보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고유정이 보낸 겁니까? 이후에 핸드폰 조작은 고유정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네, 카카오톡 내용까지는 정확히는 제가 들은 사실은 없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죠. 그리고 10분 후에 바로 전화를 했는데, 예. 그때부터 핸드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연락이 끊겼어도 성인이니까 네네. 당장 신고를 하진 않게 됐을 것 같은데 남동생 분께서는 신고를 하셨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신고를 하셨겠죠. 그렇죠. 저는 우선적으로 전체 공격적인 성격을 알고 있었고요. 고유정의. 그리고 형님이 예.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일이 결정됐을 때부터 예. 형님이 좀 이상한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두 가지인데요. 예. 첫째로 전에 없던 다정한 말투의 문자가 온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요. 물결 표시, 이모티콘. 한번 봐봐라. 나 소름 돋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고유정한테, 그러니까 전처 고유정한테 이렇게 다정한 문자가 오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다정한 문자가 온다, 소름 돋는다 그러셨다고요? 네네. 원래 단답형으로 답장이 오고요. 예. 아예 안 올 때가 많고요. 너무 이런 문자가 오니까 형은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죠. 저는 다시 잘해보려는 거 아니야 혹시? 생각 잘해라고 하니까 형이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다시 만날 생각도 없고 애만 아니면 다시 연락조차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물결무늬 보내면서 다정한 문자 보내는 거 잘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럴 생각 전혀 없다. 애 아니었으면 만날 일도 없다라고 냉정하게 말을 형님이 했단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예, 하나 더요. 만남의 장소를 통보를 했는데, 예. 지역을 통보를 했는데, 그쪽 외가도 여기 신제주에 있고, 저희 집도 신제주에 있어요. 신제주. 예,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도 애를 몇 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예. 그때도 신제주였어요. 어허. 근데 갑자기 제주도 동쪽 지역을 통보하더라고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1시간 반 거리면 되게 먼 거리거든요. 끝과 끝이잖아요. 신제주와 동제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형이 되게 의심스러워했었죠. 왜 여기서 만나자고 하지? 굳이 왜 이 낯선 데에서 만나자고 하지? 이게 이상했고, 문자 그렇죠. 말투가 변했던 게 이상했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연락이 끊긴 지 이틀 만에 바로 실종 신고를 하신 거군요. 그렇죠. 원래 형이 연락 두절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전체 공격적인 성격도 알고 있었으니까 저는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공격적인 성격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같이 살 때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뭐 이혼까지 이르게 된 건가요? 끝은 협의로 가게 됐지만 형님이 이혼을 결정했을 때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폭언과 폭행에 좀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폭언, 폭행, 뭐 부부싸움 하다가 폭언을 한다든지 뭐 서로 치고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곤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부부싸움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일방적으로 당했으니까요. 예. 왜냐면 긁힌 자국도 많고 핸드폰으로 맞아가지고 눈이 찢어졌던 적도 있고.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그렇게 당하면서 왜 살았냐. 같이 욕이라도 해주든가 한 대 때려주든가 같이 하지 라고 얘기하니까 형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자를 어떻게 때리니, 그리고 아이도 있는데 나는 똑같아지기 싫다라고 얘기했었죠. 정말 바보같이 순한 사람이었어요. 바보같이 순한 사람. 네. 그 극폭력을 평소에 썼고 결국은 그게 이혼의 이유가 됐고. 연애할 땐 어땠습니까? 그럼 그 시절에는 굉장히 잘 해주던 여성이었나요? 근데 이 연애 과정에서는 별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싸움도 있었겠죠. 폭행이나 폭언 그런 것까지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랬으면 결혼이 됐을 리가 없죠. 그렇죠. 제가 연애에 대해서 잘 모르냐면 연애 기간이 길었어요. 근데 형님이 싸웠다는 거를 결혼하고 싸웠다는 사실을 잘 얘기하지 않는데 연애에서도 싸웠다는 얘기를 잘 저한테 하지 않아서. 근데 연애 과정이 길었다는 얘기는 오래 사귀었다는 얘기네요. 네네. 몇 년쯤 만난 걸로 알고 계세요? 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 6년을 만나서 결혼을 할 정도였으면 그 과정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연애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을 사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결혼까지 갔겠죠. 그랬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형님이 뭐 중매 결혼을 했는데 이걸 사람을 잘못 보고 결혼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네요. 네네, 연애 결혼했습니다. 연애 결혼이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신상 공개된 거, 얼굴 공개된 걸 보면서, 아니, 이 정도의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을 여성으로 보이지 않는다. 너무 평범해 보인다라는 말씀들을 꽤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좀 겉과 다른 이런 모습들이, 행실들이 평소에도 있었습니까? 일단은 거짓말을 너무나 잘했어요. 거짓말이요? 네네. 가사 심판에서도 재판장님께 당당히 거짓말 하더라고요. 청주에서 본인이 키우고 있습니다. 내가 키우고 있습니다라고요. 그 사례가 되게 많은데 말하려면 끝이 없네요.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숨 쉬는 거 말고 다 거짓말 아니냐라고. 여전히도 거짓말하고 있더라고요. 범죄다.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라고 할 정도예요. 주변 사람들 네, 형님이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실종 신고가 들어갔을 때 경찰이 이 고유정한테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뭐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때 고유정이 남편이 자기를 덮치려고 해서 다툼이 일어났고 남편 혼자 싸운 다음에 나가버렸다라고 경찰한테 최초 진술을 합니다. 이걸 남동생분한테 그대로만 얘기했더라도 그거 거짓말입니다라고 바로 얘기하고 뭔가 이 유기의 시간이라도 좀 단축시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으시겠어요. 그렇죠. 27일날 제가 알기로는 27일날 경찰은 고유정과 첫 통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8일 정오쯤에 실종팀에서 저한테 통화를 했을 때 저에게 그 얘기를 전혀 해주지 않았고요. 만약 그때 그 여자의 터무니없는 그 진술을 덮치려다 혼자 날았다라는 그 누명을 빨리 말해줬더라면 제가 가졌던 의문점들을 모두 말했었겠죠. 그럼 수사는 좀 더 빨리 진행돼서 시신 유기까지는 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28일 저녁에 배를 타고 출소를 했으니까요. 그렇군요. 자, 지금 저희는 고유정에게 피해를 당한 그 남성의 동생분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범행을 저질렀는가? 아니,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는 이혼 과정, 재판 과정에서부터 갈등이 있었다라는 건 알겠지만 뭐 그 정도 갈등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를 하나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모든 과정을 지켜본 가족으로서, 동생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도 범행 동기를 전혀 모르겠어요. 저희 형이 무슨 뭘 돈을 빼갔나요? 아니면은 부당한 것을 요구했나요? 그저 아버지로서 아이를 보고 싶다, 보여달라라고 말한 것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그쪽에서는 전혀 이행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측에서는 다시 재판을 신청한 거고요. 그렇죠. 예. 근데 무슨 범행 동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더 궁금하네요. 수사를 지켜보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저희는 지금 형님을 잃은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시신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장사를 지낼 수도 없어가지고 형님 영정사진에 물 한 잔 떠놓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어요. 부디 경찰이랑 해경 측이나 아니면 모든 인원, 가용 가능한 인원이 있다면 동원을 해서 관련 부처에서라도 좀 형님 시신을 좀 빨리 찾아서 저에게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눈물만 흘려야 되는지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네. 시신이라도 좀 발견해서 제대로 장례라도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마지막 부탁. 제발 좀 찾아주세요. 국민들이 같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신이 수습되기를. 힘내시고요. 네. 이 사건 끝까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유정으로부터 살해당한 그 전 남편의 동생 익명으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생도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왜 이렇게까지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야 했는지 이유가 없다. 그랬단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공개되는 동영상들을 보면 범행 도구를 산 뒤에 포인트를 적립한다든지 범행을 치르고 난 뒤 남은 물건을 가서 환불받는다든지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고유정 왜 이런 걸까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들으면서 제가 새로 알게 된 게 연애를 5, 6년이나 했다. 네. 장기 연애를 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연애를 5, 6년이나 하고 결혼을 결정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럼 정상적인 연애를 할 수 있는 여성이라는 건데 사실 지금 너무 범죄가 잔혹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도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결과적으로 굉장히 내열한 같은 모습이 CCTV에 잡히다 보니까, 예, 예. 그와 같은, 이제, 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근데 지금,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법적 사고를 많이 하고, 범법행위를 이제, 합법과 불법을 아주 쉽게 넘나들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전과력이, 뭐, 어쨌든 꼭 중범이 아니더라도 전과력이 많이 누적이 돼요. 그리고 그런 특성이 청소년기부터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성 같은 경우에 딱히 전과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반사회적인 행위들을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사이코패스는 아닌 거죠? 지금 이렇게 여태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다는 거. 특히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를 했대요. 네.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돈벌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양육권을 가져왔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걸 네. 보면 사회생활도 되고 연애까지 되고 뭐 다 됐다는 얘기를 봤을 땐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타인에게는 위험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첫 번째 남편에게는 뭐 극도의 집착 같은 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이제 특이성 중에 보통 여자 살인범들 중에는 배우자를 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굉장히 예. 잔혹하게.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외국에서 연구를 하면 그들의 성격적인 특징이 경계선 성격장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연구물들이 있습니다. 경계성 성격 장애라는 건 이른바 보더라인, 왔다 네, 갔다, 네, 그 경계를 왔다 그렇습니다. 갔다 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경계선 또는 경계성,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보더라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같듯이 이런 여성들은 감정의 기복이 무지하게 심해요. 그래서 잘할 때는 다시 없게 잘하기 때문에 아마 연애가 장기간 계속 됐을 겁니다.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이제 기대했던 것 같지 않은 혼인 생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마 자신의 정체를 아마 드러냈을 겁니다. 이런 성격이면 뭐 갑자기 포악해지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폭력적인 행위들을 반복하다가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된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그 폭력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남편한테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폭력 피해를 당하지만 참고 있었으면 혼인관계가 안 깨어졌을 텐데, 예, 예. 그 혼인관계가 깨진 것이 나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3개월 전에 그 현 남편이 데리고 온 아이도 사망했죠. 네. 그럼 네. 굉장히 그 후로 그 부부 관계가 안 좋아졌을 가능성,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당신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 네, 그렇게 탓을 했을 개연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제 사고 장애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 예. 자기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알지를 못해요. 내 잘못을 자, 그러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불행을 유발한 사람에 대한 유감이 안 그래도 굉장히 컸을 텐데, 예,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면접교섭권 소송을 시작을 한 거예요. 전 남편이.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든 잊어보고 제주도랑 인연을 끊고 살고 싶었는데 소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주도에 계속 발목이 잡혀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으로 아마 굉장히 격분하고 앙심을 품었을 겁니다. 그것이 아마 재판 중에 재판정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행패 부렸고요. 네, 난동을 부린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 예. 보통 그런 행위를 사이코패스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불리한 행위를 이렇게 알면서도 잘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전 남편을 살해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상식선에서 이해 안 갔는데,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진 경계성 장애인이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뭐 이해는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네. 또 하나 궁금증. 네. 살해 도구를 산 뒤에 포인트 적립하고 심지어 범행 후에 남은 물건은 환불까지 하는 모습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혀를 내둘렀거든요. 네. 이것도 보더라인의 특징입니까? 이렇게 태연하게. 그거는 보더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예. 일상적인 가정주부로서의 생활 습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니, 생활 습관이 아무리 그래도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치르고 왔는데 가서 그걸 환불받을 생각을 어떻게 하죠? 근데 이런 이제 성격이 있으면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극도로 흥분을 했다가도
다시 또 굉장히 침착해져요? 가라앉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정서가 불안정한 거예요. 와.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예컨대 지금 그렇게 돈이 많았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물품을 뭐 좀 환불을 해서 적립을 한다거나 이런 종류의 일들은 뭐 일상적으로 만약에 살림하는 여자들 같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범행 수법에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한 거고 그러면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주부니까 돈 아껴야지 환불 받은 걸 수 있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유해가 지금 조금 발견이 됐는데 재활용 업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신 일부는 바다에 버리고 시신 일부는 오는 길에 육지에 버렸다 그러고 또 시신 일부는 집 재활용 쓰레기장에 버렸다는 건데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들킬 가능성이 있는데 왜 거기다 버렸을까요? 그것도 역시 재활용 봉투를 많이 쓰잖아요. 쓰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니까 이제 음식물 쓰레기처럼 이렇게 버리면 되겠거니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고. 재활용은 근데 봉투를 따로 쓰지는 않는데 종량제 봉투로 네, 종량제 봉투로. 네, 네.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일종의 본인 혼자만의 장래 행위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착이 많은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 이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일부씩을 유기하면서 느낀 아마 정서적인 변화 같은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의 장래 행위다? 집 앞에다 버려준 게?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한 군데다가 그냥 매장하거나 바닷가가 워낙 많았으니까 한 군데다가 다 갖다 버리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의문의 행위를 했느냐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런 특이한 성격 같으면은 그와 같은 행위, 예컨대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러나 나를 버린 이 양심을 한편으로는 품었지만 결코 이제 정리하기가 어려운 이 애정의 대상에 대해서 결국에는 뭐 여러 번의 이제 그런 뭐 유기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마 마음의 정리 이런 것들을 아마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나름대로 높아요. 묻어주듯이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는 쓰레기통에 버린다. 만약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있다면 그건 아마 쉽게 유기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을 거예요. 다른 거는 몸에서. 흔적도 찾을 수 없게 이제 바다에 버리고 뭐 흙 뿌리듯이 뿌렸단 말입니다. 종량제 봉투 30개 이용해서 마지막은 그래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이걸 마치 무덤에 묻듯이 장례 행위를 치러준 것이다. 그 여성 나름대로. 아마도 뭐 뼈든 뭐든 유기가 좀 어려운 이런 물건이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마지막 것은. 굉장히 지금 사상 최악의 잔혹범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이유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풀어야 될 숙제가 3개월 전에 죽은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데리고 온 아이, 의붓자식. 이 아이 4살짜리 아이인데 질식사했다고 그때 경찰이 종결해버린 사건.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수정 교수님. 이 사건도 제가 그냥 이건 직관인데요. 이 여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4살짜리 정도 됐는데 아버지의 다리가 올라가 있다고 몸을 못 가눠서 질식하진 않거든요. 4살인데, 그렇죠. 4살이면은 어느 정도는 근력이 다 있습니다. 다 발달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몸부림을 쳐서 빠져나왔을 개연성이 훨씬 높은데 그렇게 이제 현재의 남편이 진술을 한 거잖아요. 현재의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도 보더라인이 심하면은 일종의 뭐 이렇게 약간 꿈 같기도 하고 현실 같기도 한 이런 어떤 경계선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헬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상태로 정말 이 아이가 제주도에서 또 올라와 가지고 내 현재의 혼인관계까지 다 깨놓는구나 제주도가. 만약에 이렇게 장애물로 여겼으면은 그 아이에 대해서도 해코지를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근데 지금 남편이 남편 발이 올라가서 아이가 질식한 것 같다는 거에 대해 일단 현 남편은 동의를 한 상태였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겠군요. 그러니까 그 대목이 의문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4살짜리가 아빠 다리가 몸에 올라갔다고 질식사하는 경우가 과연 존재하는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밤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 알겠어요. 남편도 모르는데 자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딴방에 자고 있던 이 여자와의 연관성이 정말 없는 건지 사실은 정말 치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쳐서 결국에는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아마 이 여성의 성격적인 문제를 촉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알려드릴 것은 그날 이 4살짜리 아이가 3개월 전에 죽을 때 부부는 따로 잤답니다.
그러니까 현 남편과 아이가 한 방에서 자고 그날 고유정은 웬일인지 따로 자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이만 자는 방에서 아이가 숨진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알리바이일 수 있다고 이수정 교수님 보시는 거군요. 신뢰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 모든 걸 다 일단은 의심은 의심을 해봐야죠. 두고 예. 지금 이 예. 4살짜리 어린애는 어떻게 죽었는지 경위조차 모르잖아요. 모르죠. 거기 사실. 방에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누가 대변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부터 사실은 철저히 수사를 해야 예. 그래야 지금 고유정이라는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워낙 잔혹한 범죄고 풀어야 될 미스테리도 많아서 오늘 좀 길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